네, 안녕하세요. 정주의 토요토론 진행을 맡고 있는 정준입니다. 최근에 법복을 입고 있는 법관들이 법관이기보다는 정치인이 아닌가, 혹은 심지어는 부패한 정치인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광경들을 자주 마주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시민의 우려 또는 분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대선을 목전에 두고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한 정치 개입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무리하고 지나친 그런 행위들을 보여서 상당한 문제점을 보여주었고요. 또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석방을 거의 주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고, 최근에는 또 심각한 스캔들에 또 휘말리는 그런 문제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 이후로도 사법개혁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울 정도의 사법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라는 그런 우려가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보이는 이런 사법개혁, 차기 정부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오늘 두 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하는 순서 마련했습니다. 토요토론이 준비하고 있는 예비 인수위 특집, 오늘도 사법개혁을 이슈로 해서 한번 치열하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정준의 토요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지기현 판사 룸사롱 접대 의혹을 처음 국회에서 공개하셨고, 그리고 또 평소에 그 사법개혁 필요성도 아주 강하게 강조해 오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기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제가 요새 유세를 다니면서 목이 좀 가라앉았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천시 을 지역구이신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또 저희 검찰개혁 관련된 논의도 함께 해주셨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비서관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권력기관 개혁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분이죠. 조국혁신단 소속으로 계십니다. 이광철 변호사님 소개해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또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또 보니까 어떠신가요? 예. 정준희 교수님의 팬을 앞으로 하기로, 예. 작가분들께서 강한 압력을 내셨습니다. 저는 이미 팬입니다. 네, 이미 팬. 네. 두 분이 개인적인 인연은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같은 뭔가 일을 하셨던 것 같은데? 깊은 인연이죠. 야, 깊은 인연이죠. 깊은 인연입니다. 예, 예. 사실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민정비서관 하셨고, 제가 반부패 비서관 했고, 이렇게 해서 그때 그 김기표 비서관님 오셨을 때가 저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 않습니까? 오셔서 어려웠던 거네. 그래서 그럴 수도. 네. 비서관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 시절을 생각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돼서 물러간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시절을 회고하면 정말 전우 같은 느낌.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장 그만두고 직후에 제가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과거에 물론 법조 인력이시기도 하시고 각 법조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전 정부에서 이런 사법부나 이제 검찰에 연관된 그런 일들을 또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이게 최근 보여지는 사건들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이 좀 드실 텐데, 일단 현안이니까 지기현 판사의 이른바 룸사롱 접대 의혹이라고 하는 것도 국회에서도 좀 처음에는 좀 조심스럽게, 그러다가 좀 더 강하게 이렇게 좀 나가시긴 하셨어요. 네. 기본적으로 사법부가 사회에서 분쟁의 최종 해결 기관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권위가 서 있어야 된다. 이 명제는 다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드는 행위가 발생했고, 그런 사안에서 지기현 판사라는 사람이 중요한 재판을 맡으면서 조금 우리가 보기에 이상한 어떤 법 해석이나 행동들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보가 들어왔을 때 사법부 자체가 자체 정화하고 문제를 던지고 정화한다면 그것이 사법부 권위를 여전히 유지하는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법원에서 저희들이 어떤 기대 수준이랄까요? 그런 걸 충족 못 시켰기 때문에 사진도 어쩔 수 없이 공개하게 됐고, 이런 과정으로 나아갔던 것이고요. 그 부분 처음 문제 제기. 자, 사법부에서 자체적으로 좀 조사해서 조치해 주길 바란다. 이런 취지의
어떤 메시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법부가 시큰둥한 반응을 그렇죠. 보인 거죠. 네. 네. 저는 놀랐던 것이 서울지방법원의 입장이었는데요. 서울지방법원에서 입장을 낸 것이 구체적인 게 없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취지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본인하고도 의논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냥 본인한테 확인도 안 하고 그런 입장을 낼 수는 없죠. 기관에서. 그런데 그렇다면 그때 지기현 판사의 입장은 나는 아니다, 모르겠다 이렇게 부인했다는 취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저 서울지방법원의 입장을 봤을 때 저기 도저히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답변 나오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요. 결국 이제 지기현 판사 개인적으로 또 법정에서 입장 발표하고 해서 민주당에서도 어쩔 수 없이 사진을 공개했던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진행 과정을 보면. 지켜보신 입장. 저는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그러니까 현상의 이면에는 반드시 그러한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제가 느꼈던 것은 법관에게 기대되는 직업윤리라고 하는 건 매우 고도의 것이고 그러한 고도의 윤리로부터 권위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해명하는 것을 보면서 법원 전체가 저는 나사가 좀 풀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보수 언론들이 민주당이 하는 얘기들을 늘 편견을 갖고 사법부 흔들기다 그러는데 민주당은 나름대로 법원에 대한 예의를 저는 지켰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뭔가의 기회를 줬으면 법원은 그 의혹이 갖는 무게에 걸맞게 엄정하게 좀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예전에 보면 그 문제를 일으키는 판사들에 대해서 법원이 대처하는 양식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련의 그런 그 대법원 전화비체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에 이어서 법원 전체가 좀 나사가 풀렸고 스스로의 직업윤리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사태는 사실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민주당이 사법부를 공격한다거나 민주당이 사법부의 비리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이런 관점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법원에서 지나치게 정치행위를 한 것 그리고 지기현 판사가 이상한 법논리로 내란수계를 풀어주고 그다음에 법원 재판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공분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 분노들이 사실 모여서 민주당을 도구로 해서 그 제보가 들어온 것이고 민주당은 사실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피커가 대단히 절제된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하에 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 이 얘기는 국민의 목소리가 그대로 나오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한 걸 보면 분명히 부인했을 때 다음 스텝으로 나가겠다는 걸 예고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법원이 스스로 조치를 취해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현실적으로 당사자한테 그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으나 그 법관이 부인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물어보니 뭐 아무것도 아니라더라. 뭐 문제제기 자체가 추상적이었다더라. 이런 식으로 밝히고 법원이 발을 뺐다. 이제 그리고 나서 결국은 민주당이 그 사진을 공개했고. 그러면 그때 당시 민주당이 제기했던 거를 보면 사실관계가 구체로 드러나 있고 그 주점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한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를 유지해야 되는 법원이 민주당이 뭘 가지고 있을지 예단을 한번 추측을 해보고 그러한 점을 전제로 해서 국민 눈높이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했고요. 조직 전체가 나사가 좀 풀려 있구나. 이게 이제 오늘 아마 주제가 될 건데 이것이 사법의 과도한 정치화. 본인들이 이 정치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 가지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이라든지 나라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사법적 판단을 한다라는 자기 조직의 위상을 망각하고 스스로 정치적인 플레이어로 뛰어든 그러한 여러 행태들하고 같이 종합해서 보면 지금 이 나사가 풀린 모습이 전 정확하게 인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기관들끼리 각자의 칼을 써서 마치 조폭들이 서로한테 복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냉소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실 수는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회장으로 걸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치에 노출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너희들이 그런 집단이면 너희들 스스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제보가 쏟아져서 정치 안에서 그럼 다시 한번 문제를 해결해봐. 라고 해서 민주당을 스피커로 써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래서 민주당은 사법부에게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문제화되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스스로의 정화 의지 한번 보여줘. 이렇게 시험대에 올렸는데 그걸 발로 걷어차버린 이런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에 대해서 평소 가진 이미지가 있잖아요. 법사위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왜 대법원이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을 때
법원 행정처장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해달라. 네. 대통령이 그러면 계엄령하면 대통령이 한 행위니까 그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국민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승복하고 판결에 대해 승복하는 것은 대법원이 본래 자체 자기 기능을 충실히 할 때만 가능한 네. 것인데 그것이 완전히 금도를 넘어서 버렸잖아요. 그건 누구도 인정할 겁니다. 그전엔 예가 없었듯이 이렇게 빨리 진행하고 기록도 볼 시간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정치적인 자기가 반대하는 사람을 지우기 위해서 한 행동인 게 뻔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 결정에까지 최고법원의 결정이 인정하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스스로 본인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법조인들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죠. 그 내용이 어떤 판결이 가부의 승패의 문제가 아니고 그 행위, 지금 이 행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이고 네. 법원이 그래서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고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죠. 네. 제가 이번에 그 법원의 대응을 보면서 이제 한 가지 느꼈던 것은 민주당에 대해서 대단히 감정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든지 직위원회 그런 좀 구속기간 산정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대법관을 증언하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법원 개혁에 대한 방침들을 이렇게 내보내면서 이 감정적 앙금이 고스란히 이번 사태에서 좀 투영돼서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점에 있어서 본인들 법원이 스스로가 더 엄정한 모습을 보였어야 그런 민주당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 법원이 좀 내거는 반론들의 힘이 실릴 텐데 결과적으로 다음 스텝을 결국은 민주당이 오픈해서 사진까지 공개된 마당이 있고 보니 법원의 권위는 한없이 추락했고 결국은 그로 인한 후과들은 나라의 시스템이 망가지는 걸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 스스로가 민주화 이후에 권력 분립이라는 이른바의 언터처블이 되고 쉽게 그 선출 권력이 좀 뭔가 이렇게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자정작용이 더 커져야 되는데 법원 내부에 오히려 지난번에 일이 있고 나서 법관 대표자 회의도 결과적으로 내부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민주당을 도와준다. 이런 식의 논리로 해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전원합의체 판결에 문제를 거론하는 법관 대표자 회의도 안 열리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스스로가 그런 법원이 권위를 가져야 될 자정작용도 무너져. 법원 내부에서 그러한 행동들을 제어하고 또 그러한 역할을 했던 평검사들의 목소리가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안 모아져. 그럼 도대체 우리가 법원을 무엇으로 믿을 것인가? 결국은 선출 권력이 국민의 대의를 받아가지고 법원의 시스템을 고치고 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질서들을 만들어내는 건 불가피한 거 아닌가? 사실은 이 문제가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국민으로부터 의심받을 만한 외관을 형성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럼 사실 그 문제가 그렇게 해서 시도가 파탄났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용퇴하셨어야 돼요. 당연하죠. 그리고 법원에 큰 누를 끼쳤고 국민들께 죄송하니 저는 이만 물러가고 남은 법원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들을 수습해서 국민들께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버티고 안 나갑니다. 저도 이제 법원에 친구들 많이 같은 과 동기나 친구들이 친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진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사명 가지고 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는 그 어떤 열심히 일하는 일선 법관들을 다 팔아먹은 사건이다. 이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 사법부 전체를 그냥 도매금으로 넘긴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법관 대표자에 있는 이제 26일에 열리긴 열리죠. 26일에 열리는데 어제 그 내용 보니까 안건을 채택하는데 뭐 외부적으로 발표한 건 어떻고 내부적으로 한 건 어떻고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조금 좀 실망했던 것은 이 파기환송심 자체에 대해서 정면으로 안 다루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부적으로 보니까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의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그래서 그것을 다루겠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걱정하는 게 뭐냐면 법관 회의가 열리는 그 정족수가 5분의 1인가 그렇잖아요. 그게 투표를 해서 과반이 넘겨서 되는 게 아니고 5분의 1이 소집하면 소집하는 건데 그때도 소집하지 말자고 하는 의견이 더 많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면 지금 의안 채택됐습니다마는 26일 법관 대표자 열릴 때 과연
법원 내부의 어떤 그 건강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겠는가에 네. 대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질문으로 바로 잘 이어갈 텐데, 그러니까 개혁 논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세 가지 영역에서 어디가 문제냐를 이제 봐야 되는 건데, 그 세 가지 영역이라는 게 그냥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인사 내지 인선의 문제면 인사권자가 갈아치우거나 또는 임기가 바뀌거나 이래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 가서 과한 재량이나 직권을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제도나 시스템의 문제라면 이제 그걸 법적으로 바꿔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뭘 어떻게 하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식세계나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의식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것이 될 텐데, 결국 이런 문화, 그다음에 인간, 그리고 시스템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겠습니다만, 현재 사법개혁은 그러면 무엇의 문제에 훨씬 더 좀 일단 집중해서 봐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뭔가 사건 진행이라는 게 사실은 재판장한테 많은 권한이 부여돼 있거든요. 그렇죠. 속도라든지 예. 내용이라든지. 근데 그냥 뭐랄까요? 이게 좀 약간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그냥 물이 흘러가듯이 네. 그냥 뭐 오늘 하다가 안 되면 말고 이런 좀 약간 직업인 비슷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원고 피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예. 본인이 생각한 어떤 사실관계들로 사안들을 좁혀서 이렇게 판결문 읽어보면 기록 검토를 충실히 하셨는지 좀 의문스러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카테고리 가운데서 법원 전체의 문화 이런 부분들도 예. 상당 부분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사회 전체적인 변화하고도 무관하진 않아서 뭘 어떻게 딱 구체적으로 대안을 좀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 그렇게 되면 사람과 제도를 바꿔서 그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예, 쪽으로 이제 해야 될 것인데요. 가장 크게는 법원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여기에 대한 좀 직업적 소임과 직업 윤리를 좀 다시금 되새기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특히 관료화된 법원 조직, 예. 관료화된 법관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좀 혁파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대법관 수를 좀 증원해가지고, 지금 사실 대법관 14분을 뽑아놓고 이분들이 거의 뭐 법조 귀족의 거의 최정점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대법관 14분들의 권위가 헌법재판관보다 못하다, 이런 뭔가 조급함과 뭔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시기심의 발로가 사실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화합의체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사실 오랫동안 조심스러워왔는데, 재판소원도 과감하게 풀어가지고 법원의 법관의 재판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을 전제해서 예. 제도를 설계하는 것도 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주셨는데, 사람의 문제는 어떤 제도가 있더라도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오면 그렇죠. 저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스템도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한 명 와서 지금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는 어쩔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좀 덜 출연하게 만든 게 뭘까? 그게 제도에 대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문제는 저는 특별히 더 논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사람이 나타내게 된 제도가 뭐냐? 저는 대법원장이 너무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대법원장이 물론 사법부의 수장이지만, 뭐 천대엽 그 법원행정처가 나와서 대법관들이 각자 법률과 헌법의 양심에 따라 판단합니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각 판단에 미치는 그립력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 그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면 자기가 뽑아줬기 때문이에요. 예. 대법관 제청하는 걸 대법원장이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조직 장악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법관들은 다 대법관 되고 싶어 합니다. 예. 법원에 자기가 판사가 될 때는 나 대법관 되고 싶어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법관을 뽑아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대법원장이었잖아요.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청권,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찍어주면 청문회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임명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법계의 최종점을 다 인사할 수 그렇죠.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대법원장이 그래서 예전에 모 국무총리가 그랬습니다. 대법관 중 국무총리가, 난 사실 대법원장 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사법부에서 그 대법원장의 위상이라는 것이, 그리고 각종 무슨 특검을 추천해도 대법원장이 추천하자고, 대법원장이 세상에 가장 공정한 기관인 것처럼 해서 대법원장이 추천하자고 하고, 그래서 그 대법원장의 어떤 명예나 어떤 그다음에 사법부를 벗어난 어떤 영향까지 굉장히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장의 권한이 너무 크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법원장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이
정치적 정당성이 그만큼 강한가? 선출되지 않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데 그러면 과연 다른 선출된 권력보다 훨씬 더 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저는 예.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물론 개헌 문제까지 얽혀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 부분이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모든 법관들에 대해서 그립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제도 이게 맞겠느냐. 예. 그래서 대법원장 한 명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확 판이 바뀌는 거죠. 대법관 야 일로 와봐 해서 우리 파기환송이야 이러면 파기환송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예.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직 문화의 어떤 조직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드러난 것이 완전 엘리트주의의 전형을 보여줬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보십시오. 검사도 마찬가지고 판사들도 마찬가지고 공부 잘한 사람들이에요. 공부 잘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뭔가 약간 우월감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조직이 굉장히 그 문화가 좀 부추기는 면이 있어요. 우린 다 공부 잘하는 사람. 그렇지. 우리 공부 잘하고 우리는 심지어는 저는 이렇게 우리는 현자 예, 예.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표현하고 막 이런 걸 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근데 물론 그런 게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예. 그냥 일반 직업인이 아니고 너는 그러니까 너 일 열심히 해야 돼. 월급 좀 적게 받아. 예, 그런 예.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항상 법대는 높잖아요. 예. 저 아래에 있는 일반 우리 도탄에 빠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바세계의 중생.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도탄. 이번에 보여준 그 화면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저 위에 있는 예. 12인인가요? 12인의 현자들이 예. 예. 야 내가 선언하노니 내가 선거 니네들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우리가 정해줄게. 자 이 중에서 뽑아. 예. 이런 모습으로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형적인 엘리트주의. 전형적인 엘리트주의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뭔가 좀 불만이 있는데 뭐지 하던 게 이번에 딱 그 형상화됐다고 생각해요. 예. 법원의 지나친 보수주의화예요. 그래서 정치적 보수주의 이런 거 예, 말씀하시는 정치적 보수주의. 그러니까 저는 항상 조선이나 이제 고려 이렇게까지 같이 좀 비교를 해보는데 어느 국가가 사실 생성되고 네. 80년, 100년 정도 되면 이게 계층이 이렇게 고착화됩니다. 네. 고착화돼서 그때쯤 개혁이 한 번씩 일어나잖아요. 네. 대한민국도 사실 건국한 지 80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퇴적처럼 쌓여 있어요. 그 예.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재생산되면서 고착화돼 가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법원 판사들이 좀 굉장히 이렇게 의식적으로 보수화될 수가 있다. 네. 그럼 이 보수화되는 면을 독립을 시켜줬을 때 사회적 약자나 전체 다원화된 어떤 사회를 고려하지 않고 네. 자기의 보수화된 것에 대해서 판단을 낼 때 그럼 그 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네. 사법개혁을 논할 때는 그런 것도 또 같이 논해줘야 된다. 물론 이번 공약에 들어가 있지는 않으나 네. 전반적으로 그러면 법원 판사를 뽑을 때 과연 지금 같은 시스템이 맞냐부터 시작해서 좀 종합적으로 건드려야 될 문제가 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대법원장이 과잉한 직권이라고 하는 헌법선까지 올라가는 이제 문제가 일단 네. 굉장히 핵심이고 네. 조직문화의 엘리트주의와 일종의 특권 계층화 이 부분은 어떻게 개혁 과정에서 바로잡을 것이냐. 네. 네, 변호사님. 우리 김기표 의원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나라의 미래를 좀 맡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중요한 점을 저는 좀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너무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없지는 않은데 우리 법조 시스템이 지금 대한민국 그 정부 수립 이후 80년이 되는 동안 고착화되었다는 말씀은 되게 그 예리한 지점을 짚어냈다고 생각하시는 게 이제 예를 들면 과거에 이 법조 엘리트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보면 대개 지역의 명문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뭐 이제 서울의 유수의 대학을 졸업해서 법조인으로 이렇게 오시는 과정을 보면 이제 과거에는 뭐 사교육도 그만큼 경제력이 약했기 때문에 이게 뭐 공부를 다 잘하는 학생들이 지역 명문고에 있더라도 집안 환경도 다 다르고 또 부모님 직업이나 그렇죠. 재산 상황 또 주변의 인간관계들이 폭이 되게 넓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각자의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좀 대학도 진학하고 법조인이 돼서 그 제가 과거의 법조인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뵙고 하면 이 경험의 폭이 굉장히 넓고 또 이제 이분들이 나이가 드시고 높은 직역에 올라가서 기득권화 되더라도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거든요. 되게 그리고 80년대 이제 대학을 다니신 분들은 그 당시 학생운동의 문화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약자에 대한 공감도 있으세요. 그래서 본인이 뭐 과도하게 그립을 잡아가지고 뭐 야 다 내가 하면 시키면 하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야 이건 도저히 내가 이 판결을 안 쓰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법조인들은
거의 균질화되어 있습니다. 일단 부모님 직업이 거의 비슷해요. 네. 사자 들어가시는 분들. 환경도 비슷하고 또 대도시에 특히 서울의 강남 쪽에 사는 큰 아파트에서 큰 자동차를 타고 또 이런 환경들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경험의 폭들이 굉장히 균질하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순차적으로 가고 특히 이제 사법시험과 달리 로스쿨은 또 법관으로 가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뭐 지방대 로스쿨을 좀 뭐 제가 낮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되게 또 그 학부의 명문 학부를 졸업하신 분들이 네. 명문대학의 로스쿨을 나와가지고 예. 이게 법조 일원화도 굉장히 왜곡되게 진행되고 있는 게요. 예전에는 변호사를 거쳐서 법관을 임용하라고 이 제도의 취지를 만들었는데 뭐 귤이 화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이게 또 대법원이 관리를 해요. 예. 그래가지고 뭐 로클럭이니 뭘 하는데 또 이분들을 대형 로펌에 가서 그렇죠. 또 조용히 사고 치지 말고 어디 나쁜 뭐 운동권 무리에 끼지 말라고 네. 일종의 엘리트 예, 관리하는 경력을 게 관리한 다음에 네. 입도 선매를 해서 고스란히 법원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예. 이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 세계관이나 사회관을 형성하면서 법관이 될 때까지 예. 서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거나 네. 다른 환경 속에서 아, 저 사람은 저럴만하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과거의 법조 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하고 도저히 안 됩니다. 예. 이 사법부의 소임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수자 보호인데 그렇습니다. 네. 이 세계관 안에는 소수자에 대한 삶의 그러한 좀 고단함, 그러한 삶이 사회적으로 뭔가 무시되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수 문제인식이 하나도 없어요. 잘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엘리트주의 법관의 충원 구조도 문제지만 사회의 다양한 인식들을 가지고 해놓을 수 있는 여러 제도들도 대법원이 법조 일원화해서 5년 경력의 법관을 임용하라고 한 것도 예. 다 순혈주의 때문에 다 이렇게 우회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차제에 제도적으로 네. 좀 다듬어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엘리트주의, 이제 관료주의, 그다음에 또 진짜 걱정스러운 것이 결국 이제 보수화되는 것 이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균질화되는 어떤 법조인들 대부분 이제 균질화되거든요. 상당히 카스트적이에요. 네, 예. 그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조인 아들, 딸이 또 법조인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법부나 법조인들이 소수자, 약자들의 어떤 쉼터 이런 것이 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 같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장기적인 문제까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개혁과정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주로는 다 검찰개혁 얘기였었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같이 나눠주셨지만 물론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형사사법이라고 하는 것에 또 행정적 측면까지 포괄한 그래서 우리 눈에 가장 잘 띄는 그런 영역이긴 한데 대체로 이제 사법개혁은 사법농단 얘기 나오면서 얘기는 나왔지만 입법 쪽이나 행정 쪽에서 이 사법부를 전반적으로 좀 문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인식을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지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실패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애초에 담론 자체가 좀 정확하게 형성은 좀 안 된 면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걸까? 다 법조인들이라 그런 걸까? 아니면 법에 대한 존중 때문에 그런 걸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개혁의 동력이 충분히 좀 형성돼서 그게 의지로 표현되고 있다고 지금 느끼시나요? 그동안 사법개혁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지 않고 했던 것은 사실은 좀 검찰개혁이 많이 가려져 있었죠. 네. 검찰이 워낙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검찰인데 그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법원의 판결은 여야를 막론하게 문제가 되는 판결들이 많이 걸려 있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함부로 이렇게 정치권에서도 문제 제기하기 어려움이 사실 존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섭죠. 예. 제가 지금 판결 걸려 있는데 세게 얘기 못 하고 이제 이런 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사실 전 국민들의 열망이거든요. 그게 사실 정치 있는 그게 힘인데 근데 저는 이번에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번에 대법원이 보여준 모습이나 지기현 판사가 보여준 모습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동안 사법부에서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 주겠지. 나한테 불리한 판단이 나왔지만 그래도 뭐 알아서 잘했겠거니 내가 틀렸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아닐 수 있다. 이게 아닐 수 있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거의 이번에 가장 결정적인 일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개혁의 추동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엘리트주의, 관료주의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구체적인 개혁 방안은 뭐 대법관수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검찰 개혁과 아울러서 대법원, 사법부 개혁도 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다음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헌법 개정 사항도 있어서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제 권력 분립 원리는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채택하는 한 네. 포기할 수 없는 가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검찰 개혁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법원 개혁에 있는 것 같고 이제 검찰은 행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나 재량의 크기가 큰데 반해서 법원 개혁은 이제 권력 분립의 원리를 존중해야 되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이고 예. 이제 그런 점에서는 개혁의 구체적인 강론이나 디테일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갖고 계실 텐데 결국은 그 사법개혁을 법원 안에서 끌고 갈 수 있는 자체 역량들 얼마나 확보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예.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노무현 정부는 이제 사개추위 모델이 있었던 거고요. 예, 예. 그래서 법원과 또 행정부가 또 여당과 이렇게 해서 이제 해갔던 모델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문재인 정부는 뭐 제가 그 부분을 뭐 담당하지 않아서 저로서도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예. 법원에 좀 자체적인 개혁에 좀 맡겨둔 그런 조금 상이함은 있는 것 같아서 어떤 경우이더라도 권력 분리의 원리에 맞게끔 사법부 개혁을 자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점은 좀 뭐 조금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제 삼권 분립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삼권 분립에 있어서 분립이라는 것은 국회는 입법권, 그렇죠. 그다음에 행정부는 또 그 입법에 관련해서 그 거부권을 행사하든 공포를 하든 그런 권한. 그러니까 어떤 제도적인 측면을 세팅하는 것은 입법과 행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삼권 분립의 권한 중에 하나가 분명히 대법원에 대해서 제도화할 수 있는 권한도 저는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대법원 자체적으로 건강하게 우리 이 부분은 너무 기득권이었으니까 내려놓겠습니다라든지 이런 걸 해주면 좋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이번에 여러 가지 사태를 볼 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더더욱 이게 전체 사법이 권위를 유지하되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논의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이 관료주의잖아요. 사법 관료주의.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해서 쭉 옛날에는 성적 순으로 뭐 고등부장도 되고 했는데 저번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굉장히 그것이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말기에 약간 그게 회귀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조혜대 대법원장이 오면서 다시 옛날과 같은 분위기로 가고 싶어하는 그걸 저희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했던 제도들 다 없애버리고 뭐 추천해서 법원장 뽑는다든지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다시 관료시켜서 자, 줄 잘 서 대법관 시켜줄게 약간 이런 분위기로 저는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각의 판사들이 정말 법률과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할 수 있게 각각 독립화시켜 놓는 거. 그러니까 관료화하지 않는 거. 대법원장이 지시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듯한 그런 영향을 없애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분권하는 거. 정말 각 코트가 개인 독립해서 분권할 재판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대법관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해요. 대법관 증언이 단지 대법관들이 1인당 사건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 대법관 증언이라는 것이 요즘에 들어서서 대법관 증언 이슈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게 20, 30년 된 얘기입니다. 이 대법관들이 숫자가 좀 늘어나야 실제로 사건 수 처리도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그 대법관이 약간의 그런 면에서 권위가 조금 더 떨어져야 한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내가 저 대법관 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내가 대법원장한테 잘 보이거나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법관 증언의 문제가 아주 간단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그건 반드시 해내야 된다.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는 그렇게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판결문 공개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됐지만 더 확대해서 판결문 정보가 공개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수사권 조정이 가능해진 거는 뭘까요? 저는 인터넷이라고 생각해요. 인터넷. 왜냐하면 옛날에는 저희도 연수원에서 배웠지만 검사들이 판례를 다 많이 알잖아요. 판례 막 이만큼 된 거 두껍게 그거 외우고 시험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는 그 잘 모르니까 계속 검사한테 의존했던 것을 이제는 검색 잘하는 사람이 판례를 더 잘합니다. 그렇죠. 정보 비대칭이 깨진 거죠. 그래서 정보가 오픈된 게 그만큼 권위를 없애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판결문이 계속해서 완전히 사람들한테 오픈이 돼야 이 법원에 대한 어떤 뭐 변호사 선임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것도 사라지고 법원에 대한 권위도 그만큼 진짜 필요한 권위만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이 차츰 이루어져야 법원의
개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법관수 증원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판결문 공개에 관련된 얘기, 좀 더 나가면 사실 재판 소원이라고 부르는 이제 재판에 대한 어떤 외부 성찰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있을 테고요. 김기표 의원님 말씀으로 약간 강론으로 이제 옮겨져 온 느낌이 있는데, 저는 이제 판결문 공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판결문이 널리 읽히고 그래야 법관들이 기록을 좀 더 그렇죠. 꼼꼼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판결문의 함량이 제가 그냥 느낌적으로 제가 공직에 들어가기 전보다 훨씬 밀도는 낮아지고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저는 그와 함께 한 가지 반드시 관철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법관들에게 부여된 사실인정권을 회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법정에 가보면, 제가 변호사로서 이렇게 법정에 가보면, 특히 형사법정 같은 경우에는 이 법정의 천장에 비유하자면 세 개의 사실들이 떠다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검사가 파악한 사실, 그 다음에 피고인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가 경험한 사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기소가 되면 공소장과 사건 기록이 일체가 넘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예단을 형성을 방지한다고 그래서 공소장만 이제 내니까 법관의 사실들은 아주 단편적으로 하면서 입체적으로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 사이에 일정한 균열은 특히나 위법 수입 증거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과 법정 안에서 인정된 사실은 늘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도의 설계상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이 법관이 형성한 사실이요, 아예 얼토당토하는 사실인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실 인정이라는 게 특히 형사법정 같은 경우에 무죄를 쓰려면요, 변호사만큼 기록을 보고 변호사만큼 고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자니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외람된 표현이지만 귀찮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엘리트주의의 이제 저기 때문에 이런 하찮은 저런 사바세계에 있는 애들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을 쏟아야 되나? 이게 웃고 넘길 수가 없는 게 실제 일어났던 뭔가 양적인 차이가 있는 사실에서 질적으로 다른 사실관계를 놓고 법령을 적용하니까 당사자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이제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법률 용어가 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사실로 인정된 것들이 뭐다를 이제 법관이 판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이제 공소장에 적힌 거, 증거로 채택된 거, 피고자 주장 중에 사실로 받아들여진 거, 이걸 엮어서 자, 요 사실을 토대로 법을 적용해 봤더니 유죄야 무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을 그러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좀 더 활성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논의도 굉장히 오래된 논의죠. 그래서 배심제를 도입하자, 뭐 미국의 대배심, 뭐 기소배심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그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국민참여재판의 역사가 꽤 쌓여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국민참여재판을 한번 변호인으로 했는데 정말 제가 그때 국민참여재판에 뭐랄까요? 이 정수를 좀 맛봤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 법관들이 국민들에게 사실 인정을 해주자 그러면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마치 고도로 훈련된 법관들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막상 배심원으로 뽑아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굉장한 그 경건함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을 통해서 이분들이 내리는 양형이 법관이 내리는 양형보다 훨씬 셉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양쪽을 들어보고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이 정도면 이 정도 형벌을 내려야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배심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는 이제 구체적인 강론의 영역인데 사실 인정을 소수 법관들에게 독점하던 것을 국민들에 참여시키는 우리 국민참여재판의 성과들을 좀 계승해가지고 사실 인정을 국민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거기서 인정된 사실에 대해서 법관이 법령을 적용해가지고 판결을 해나가는 식의 제도들을 좀 도입할 필요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도 국민참여재판 확대가 이제 공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맞는 말씀인데 또 한 가지는 그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이 참여해서 법원의 어떤 가진 전권을 사실 좀 분산시키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재판 과정에 비효율은 발생할 수가 있죠. 그 배심을 뽑는다든지 그 재판이 진행된다든지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그러면 그 부분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건 뭔가도 충분히 보완 장치까지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심도 있는 논의도 같이 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재판 소원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제 내려진 재판에 대해서 보통은 그냥 3심제 안에서만
다시 판단하게 만드는 걸. 네, 재판소 문제가 뭐냐면 이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행정청이나 어떤 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법원에 대해서만 할 수 없다고 예외를 뒀잖아요. 그때 헌법재판소법이 처음에 생길 때 법원 판결에 대해서 예외를 둔 것은 그럼 사람들이 다 헌법재판소에 또 뭐 무슨 용어가 될까? 뭐가 될까요? 아무튼 뭐 사심제도. 예, 또 사심제도가 될 거다 이런 우려 때문에 재판은 제외를 했던 것인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 법조인들이 약간 그거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네. 뭐 30일 충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20일 그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명백하게 아니 20일을 안 지켜서 법에 돼 있는데 안 지켜서 그런데 대법원이 야 그냥 맞아 우리가 맞아 해가지고 확정시켰을 때 그럼 명백하게 법률 위반인데 이런 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나? 그러면 차제에 이게 다 사심제도로 가기 때문에 다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명확하게 불합리한 것만이라도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진짜 약간 헌법재판소 자체가 또 사건이 많아지면 효율적인 헌법재판을 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선별해서 정말 필요한 경우 이런 것을 좀 선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 의원님 이제 말씀하시는 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점을 저도 찬성하고요. 김 의원님 말씀에 선별해서 하자는 것도 사실 근데 이제 그 점의 전제로서는 이번에 극적으로 폭로됐지 않습니까? 아 대법관들이 기록도 안 읽고 대법원 판결을 하는구나. 사실은 법조인들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략 추산에서 나온 얘기가 대법관 1인당 1년에 한 3,000건씩이 배당된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하루에 재판에도 10건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 때문에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시절에 그 상고법원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게 사법농단에 이제 그 저기가 됐던 건데 결국 대법원 재판을 어떻게 하면 좀 실효적으로 실질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논의도 같이 가야 하고 그렇죠. 거기서 뭔가 제도의 실질에 맞게 대법원 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러지지 않는 것들을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한 번 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차원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극구 반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없죠. 자기 대법원이 가장 이제 최고의 법원이다 이렇게 자부심으로 있는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위에 있다는 걸 참을 수 없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 극구 반대하겠습니다만은 그건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꽤 적극적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법원 내면 이제 의견 나오잖아요. 헌법재판 적극 수용하겠다 그래서 야 이게 적극성이 잘 없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도가 이제 드러난 수면 위의 것이 있고 수면 아래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7년 헌법에서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지면서 재판관 3명에 대한 일종의 지명권, 뭐 헌법엔 추천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이제 대법원이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대법관이 안 되시는 분들이 처음에 그랬죠. 약간 이규 비슷하게 현지 재판관을 갔다 그랬는데 벌써 헌법재판소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 2분, 3분에 대한 저 탄핵 사건도 했고 신행정수도 뭐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인식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헛발질이 나왔던 거고 재판소 문제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건드리는 거라서 대법원으로서는 도저히 차라리 대법관 증언을 받겠다.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야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우리가 이제 숙제 검사 한번 해보겠다. 그렇죠. 약간 이런 이면에 그런 기관 간의 그건 있는데 아무튼 재판소원 문제는 진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정말 뭔가 해결해줘야 되거든요. 명백히 잘못을 대법원이 저지른 것 같은데 교정할 방법이 그렇죠. 명백히 대법원이 법률 위반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누가 해결해줘야 되겠죠.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요거보다 좀 더 적극적인 형태가 이른바 법 왜곡죄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그러면 이제 심지어는 그게 그냥 재판 소원의 문제로 끝이는 게 아니라 판결이 불법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법안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은 되게 좀 적극적이잖아요. 민주당에서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 같습니다. 고무줄이 팽팽하지 않고 느슨할 때는 조그만 균열이 나는 것이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고무줄 확 당기면 그 지점부터 먼저 끊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법원이라든지 법조가가 안고 있는 누적된 문제들이 사회 긴장감들이 어느 정도 일정할 때는 잘 안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의 그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책동으로 인해서 나라의 상황들이 긴박하게 흘러가면서 고무줄이 확 드러나니까 법적인 누적된 문제들이 드러난 거죠. 그럼 이 지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대법원이 그렇게까지 장난질을 치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버린다. 이제 그러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법 왜곡죄 신설을 또 저희 조국혁신당에서 주장하는 거고 또 저희 당은 어쨌든 다수 의석을 가진 한국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가진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갖고 있는 신중함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부분을 끌고 가는 이제 쇄빙선 예인선의 역할을 하자고 하기 때문에 그 주장을 먼저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민주당은 이제 현실적으로 저도 민주당 당원이셨던 대통령을 제가 보필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야당이던 시절과 집권당 시절에는 좀 다를 수밖에 없는 저는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나라 전체의 안정감을 그렇죠. 전체 판을. 집권당으로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민주당을 끌고 가는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저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 그래서 법 왜곡죄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좀 예. 주장하고 민주당 쪽에 촉구하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6월 3일까지 선거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예. 꼭 집권당이 돼서 예, 이렇게 예, 전체적으로 신중하게 사회개혁 되시면 저희는 좀 날카롭게 비판하도록 이게 꼭 예, 집권당이 이제 먼저 돼야 되니까 저희가 오늘도 이거 끝나고 가서 또 이게 또 유세도 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럼 여기에 이제 또 약간 다른 결의 이야기가 하나 나온 게 이게 김문수 후보 측으로부터 나오는데 오히려 사법방해에 관련된 뭔가 처벌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사법 질서를 막 끼어드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죄로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문수 후보는 저거 얼마나 준비하고 한 공약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갑자기 후보가 되니만이 이렇게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공약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유력한 후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용도로 저는 만들어진 것 같고요. 공약을 보니까 무슨 공수처 폐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개혁 법안이라고 했던 것들이 그걸 다시 옛날로 되돌리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찾아봤더니 뭐 민주당처럼 뭐 사법부를 흔들고 뭐 이런 걸 처벌하자, 뭐 공수처도 없애자 그러신 얘기던데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얘기죠. 우리 사회의 발전의 방향에 역행하고 온갖 기득권들을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보호하겠다 이제 그런 논리라서 다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보다 이제 큰 틀의 좀 추상포괄적인 얘기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이 얘기들도 결국은 사회 전체의 정치적인 스탠스 또 밸런스 사실 이 문제에 맞닿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기로부터 보이지 않는 공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듯이 그래서 사실은 뭐 엄밀히 따지면 국민의힘류의 정당을 보수정당에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모든 개혁 조치들에 대해서 이유를 불문하고 반대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님께서 민주당의 정책 스탠스에 대해서 말씀도 있으셨고 또 안정적인 보수층을 좀 흡수하시는 모양새도 취하는 건 저는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진짜 보수가 뭐냐. 사회 안정과 사회의 좀 뭔가 핵심적 가치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역할들을 전혀 국민의힘이 외면하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이 오늘도 무슨 뭘 영화를 보러 갔다. 부정선거 관련요. 이런 뭐 난리들이 났던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김문수 후보의 그런 공약으로부터 우리가 좀 가져야 될 뭐랄까 좀 교훈이라면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정치적 스탠스나 밸런스들을 조금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정치 문화. 저는 그것이 우리 사회 모든 개혁에 좀 밑받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이 해왔거나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그냥 딴죽 걸기 가까운 의미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던져진 측면이 저는 그런 강하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용으로 만든 어떤 그 급조된 공약이라고 좀 보여졌고요. 그래서 크게 논평할 가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광철 변호사님이 이제 이런 사법개혁 관련된 논의하실 때 결국은 국민이 압도하는 그래서 시민이 주도하는 이제 개혁이 여전히 또 필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셨는데. 약간 이제 뭐 사개추위나 이런 언급도 좀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시민이 더해지면 어떤 모습으로 좀 드러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법원의 사실 인정 이런 이제 강론의 영역들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문제인식의 바탕에는 사법의 엘리트와 뭐 그 엘리트주의가 꼭 사법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폐해가 사법부에 대해서 더 크게 발현되고 있고 사법 엘리트와 관료화 그래서 국민의 삶과 유리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인식에서 드렸던 거고,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풀어가는 절차들은, 시민의 감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법원에서 가장 큰 힘이 사실은 사실의 인정이거든요. 네. 자기들이 증거가 없다거나 그래서 배척해버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어서 사실의 인정, 그 다음에 판결문 공개를 통해서 민간의 국민들이나 학자들이 법원의 판결 내용을 비판하고 또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국민들의 의사가 사법부에 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 인정의 권한을 사실은 법관으로부터 일부 분리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권력을 나누는 핵심이 되긴 합니다. 네. 이번에도 대법원이 한 것이 사실 인정 부분에 끼어든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대법원은 법률심, 사실 인정을 항소심까지 한 것에 대해서 법률 그렇죠. 이게 절도죄가 되냐 안 되냐 이 정도만 따지면 되는 것인데 물건 안 가져갔는데 왜 가져갔다고 사실 확정했어? 이렇게 한 그렇죠. 판결이거든요. 항소심에서까지는 물건 안 가져갔네요. 절도죄 아니에요. 그런데 물건 가져갔는데 왜 안 가졌다고 했죠? 그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인정의 권한이 사실 법원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이고 그거를 법리를 오인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묘하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안 가져갔으니까 안 가졌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 갑자기 법리 오해로 이렇게 예. 해가지고 하지. 그게 지금까지의 대법원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완벽하게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법률심과 사실심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 사실 대법원이 법률의 어떤 해석의 잘못이라고 해서 사실심에 굉장히 많이 관여했었거든요. 그동안. 그게 대법원의 권한이었고. 근데 그 부분을 완전히 잘라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같이 가야 될 것이 사실 인정 권한을 분리해야죠. 예. 일반 법관들이 자기들만이 독점하는 그런 구조에서 깨주는 구조. 예. 그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거는 결국 이중적인 측면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법개혁도 이제 시민이 참여하거나 시민의 의지가 투영되는 개혁이어야 하고, 네. 그렇죠. 단순히 이제 법률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그 결과물에도 사실 인정 문제를 포함한 예. 시민의 의지가 이제 재판 속에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국가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의 의사가 간접적으로 투영되는 방식. 이제 그건 가장 크게는 대의기관을 구성해서 또 그 국회를 통해 가지고 제도의 선출에 대해서 국민의 의사가 보다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또 행정 권력의 선출 권력에 대해서 국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는 간접적인 통로들이 첫 번째가 있을 거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보다 직접적인 통로들을 좀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중에 핵심은 사실 인정이 국민들 눈높이에 좀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보면 법원의 재판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저거 좀 자의적인 거 아니야? 그러고 보면 대부분 다 사실 인정이 좀 엉망입니다. 증거의 채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 한 걸 했다고 하니까 억울하잖아요. 한 거를 인정 안 해주고 사실은 그 점에 있어서 이번에 저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그 두 가지가 짬뽕 돼가지고 굉장히 엉망인 기소입니다. 그 진짜 어이없네. 정말. 이거는 이제 뭐 사법부 영역에 지금 이제 기소만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 인정을 자기들의 잣대로만 했던 이제 그런 식의 판결들도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죄다, 이거를 두 가지 완전히 짬뽕시켜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얘기 나오니까 진짜 너무 하고 싶은데 그건 얼마나 엉터리 기소지.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유사한 형태의 판결들이 법원의 판결들도 많아서 그 사실 인정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론으로 들어가서 제도의 설계는 꼼꼼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인정의 권한을 법관들로부터 좀 뺏어서 국민들이 사실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법률적인 적용들을 법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게 저는 시민 참여의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가 되어 사실 인정도 돼야 되지만 저는 이번에 그 대법원 판결에서 그 인용했던 그것이 굉장히 반대 의견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법원이 정치 한복판에 나가야 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결을 하는 것은 법원이 검찰이 기소한 것만 하지 않냐. 검찰이 선별해서 기소를 했을 때 그것만 판단할 수 있는데 그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판단까지 해버리면 그럼 검찰이 나머지 기소하지 않는 것에 다 봐주는 것이 되고 기소한 것에 대해서만 편파적으로 처벌하는 게 되지 않냐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또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 기소는 정말 너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따로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한 70분인가 70분 동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고 난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또 새로운 걸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게 또 한 번 아마 이슈가 될 것 같기는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요. 과연 이런 사법개혁, 사실 이제 법원 내부에서도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더더욱이나 더 이렇게 절박해지는 그런 느낌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관점에서 차기 정부 그리고 새롭게 펼쳐질 곳에서 법원, 당사자, 그리고 시민, 그리고 이런 법률 같은 것들을 만드는 제도 설계자들이 임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법원에 계시는 사법부 관련 법관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시대가 변했습니다. 정보가 오픈됐고 SNS, 인터넷 이런 게 발달돼서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정치의식이 더 높고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이 압니다. 그러니까 법관들이 잘 아는 것은 진짜 법만 잘 알 뿐이에요. 요새는 또 법도 일반인들이 더 많이 아는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엘리트인 것은 법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전체 사회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이 더 나보다 뛰어난 의식을 갖고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하고 법원이 항상 나아가야 될 길, 사법서국주의, 정치에 뛰어들지 않는 것 이런 부분에 본분을 잘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마무리로 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공직대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원에 좀 주로 당부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5월 22일부터 청와대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국민의 목소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와대 모습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하다못해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면 청와대 경내까지 소리들이 다 들리고, 하루하루 매일 아침마다 국민들의 의회를 통한 목소리, 언론을 통한 목소리, 또 저희 민정에서 하는 민심 정치,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그러한 실제 여망과 목소리들을 들으면서도 이걸 어떻게 하면 국가가 좀 안정되게 유지될 것인가를 매우 매일 아침마다 고심하던 그 날들이 연속이었거든요. 최근에 1년의 법원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새 정부도 그렇게 할 겁니다. 행정부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니까,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근데 법원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관 얼마만큼 민감한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국민들이 지금의 사태에서 어떤 불안감을 갖고 계시고, 이제 그게 어느 특정한 정파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냥 묵묵히 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나라의 엉망으로 민생 경제가 망가졌지 않습니까? 골목 경제도 죽고, 그렇게 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의 입장을 법원이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서 알았다면, 이 체제를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는 국민들이 선택할 몫이니까 관여하지 말고 빨리 이 사안들을 정리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공직자의 합당한 도리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법원이 오히려 장난을 치고 헌재에 대한 시기심과 또 민주당 집권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그렇게 해서 농간을 부리려고 했다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저는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나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법치주의하고 민주주의는 일정한 갈등과 긴장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법치주의의 질서를 만드는 건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 그 국민의 목소리가 공동체를 좀 이렇게 안정되게 가져갈 수 있는 법치의 마음들을 법원이 좀 무겁게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와 같은 이제 사법부에 관련된 여러 시민적 우려, 그다음에 정치권의 이제 항의 이런 것들이 쏟아질 때마다 사법부 쪽에서는 사법부를 흔든다라는 이제 표현 같은 것들을 이제 썼습니다. 마치 이제 기성 질서가 엄청나게 이들에 의해서 잘못 흔들리고 있는 듯한 그런 표현이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법률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일상이나 정치 질서를 초월한 어떤 도덕이나 초월적 진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의지가 표현된 규범의 한 형태일 뿐이고, 그 규범을 집행하고 판단하는 이들에 대한 시민적 문제 제기는 충분히 경청하고 스스로 성찰해야 될 그런 영역이 아닌가, 이런 판단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새로 형성된 정부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사회 질서는 이와 같은 법률 규범들을 더 올바로 만들고 그들의 판단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윤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화 형성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정치의 토요토론 또 다음 주에도 새로 형성될 정부가 어떤 것들을 또 주목하고 다뤄야 되는가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그런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있어야 될 때 딴 데 있으면 이렇게 밀어 넣으면 몸이 흔들리죠. 흔들려요. 사법부 흔든다. 몸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야, 이리로 들어가세요. 그럼 흔들리잖아. 아니, 아니 진공 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딴 데 있으니까 들어가세요. 이러면. 아니 본인들은 뭔가 불변 고정의 것으로 상정해 놓고 뭐 비판하면 흔든다 그러는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터전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기관들은 아니 실제 내가 고등부장까지 하고 대법관 안 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대법원은 현자도 사회 그런 현자들이 식이 엄청 강하죠. 그래가지고 또 어떤 부장은 이러더라고.
정치 그런 거 네. 우리는 고고의 학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되게 학급으로 보죠. 그러니까 저희는 고고는 하기 우리 못해서 정치하고 있습니다. 김기표 의원님께서 네. 이게 국회에 가시더니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데 네네. 참았다니까. 지역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김기표 의원님만 보면 정치가 굉장히 잘 맞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이따 라방 보세요. 네, 제가 아까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셔서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 외모가 비슷하신 거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네. 그걸로 유명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네. 제가 그 양산에 같이 모시고 갔을 때 제가 사진 찍어드리고 동영상도 찍어드리고 요즘은 외로 점점 닮아가시는 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정말 그 다른 위원 상임위 있다가 법사위로 옮겨오셨잖아요. 네. 근데 법사위 보시면 발군입니다. 예. 아이고, 김기표 의원님 보면. 검찰 출신이신 분들에 대한 법조인으로서의 인식이 제가 너무 떨어졌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공소장이나 네. 뭐 판례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떨어져서. 근데 오늘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법조인 같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고생하셨습니다.